엄마의 장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자의 장부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의 장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움직였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1화 평온 속의 균열.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는 늘 그랬듯 6시에 눈을 떴다. 7시 반 남편의 출근 전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 옆자리에서는 남편 재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린 뒤 방을 빠져나왔다. 오늘은 고등어 구이를 해야겠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오늘의 메뉴를 떠올렸다. 35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24세 시집와서 59이 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침상을 거른 적이 없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표창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범 중소기업 인상. 재혁은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동네에서는 최 사장님으로 통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승진 발표 있어. 아침부터 큰딸 수진이의 설레는 목소리가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네. 그럼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미안, 바빠서 다음에 갈게. 뚜 하는 짧은 끊김음. 매번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끊어버린다. 그래, 바쁘지. 다들 바빠. 나만 빼고. 둘째 아들 민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막내딸 예린이는 대학원에 다닌다며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응, 갈게. 재혁이 면도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고등어구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쳤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야. 회사는 괜찮아요? 아, 우리야 탄탄하지. 걱정 마. 남편은 자신 있게 웃으며 밥을 떴다. 나는 그 웃음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 평온함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날 오후였다. 시장에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이 시간에 집에 올 리가 없는데. 여보?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을 해봐요. 회사에 검찰이 왔어. 순간 귀가 멍했다. 뭐라고요? 회계 부정 혐의래. 비자금 조성, 횡령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고. 말도 안 돼.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직원들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오해예요, 분명.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증거가 있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증거요?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대. 근데 나는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을 강한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밤 11시 큰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정말 그런 짓 한 거야?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는 억울하다고. 뉴스 나왔어. 회사 이름까지 다 나왔다고. 나 회사에서 어떻게 해? 수진아, 진짜 최악이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뚝.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이어서 민우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장인어른이 아빠 일로 엄청 화내세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예린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껴안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저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대표니까. 다 내 책임이야.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서류를 내던졌다. 변호사 선임비만 5천만 원이래. 그렇게나 비싸요? 이것도 최소 금액이고 재판 가면 더 들 수도 있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지? 그날 밤 나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달아 해진 가계부였다. 35년의 기록.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89년 1월 5일. 결혼 첫날부터 기록한 모든 돈의 흐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쌀가, 전기세,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명절 용돈.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온 돈도.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손가락이 장부의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2019년 7월. 남편이 법인 통장 정리라며 3천만 원을 가져온 날이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최 과장이 회계 정리한다고 해서 잠깐 빼놨어. 다음 달에 다시 넣는다고. 최 과장. 남편 회사의 재무이사. 입사한 지 15년 된 재역의 후배였다. 나는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비슷한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혹시.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최현우입니다. 사모님. 최 과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모님, 괜한 일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계부 같은 거 뒤지고 계시다면서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계세요. 최 과장이 돌아서는 순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였구나. 제2화 절망과 결심. 사모님, 이거 팔면 2천만 원은 받으실 겁니다. 중고 귀금 속 상인이 내 결혼 반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35년을 손가락에 끼고 살았던 반지가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무게를 재어지고 있었다. 이게 우리 부부의 값어치인가?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 그날 밤 최 과장이 떠난 후 나는 장부를 펼친 채 밤을 지새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35년치 기록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다. 2019년 7월 3천만 원 출금. 2020년 3월 5천만 원 출금. 2021년 11월 8천만 원 출금. 모두 최 과장이 회계 정리를 한다며 가져간 돈이었다. 남편은 그때마다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고 했지만 장부를 보니 돌아온 돈은 절반도 안 됐다. 왜 돌려받지 않았지?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하며 계산을 해보니 사라진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었다. 여보, 아직도 안 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핏기 없는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내 옆에 앉았다. 당신 최 과장한테 빌려준 돈 있죠? 어떻게 알았어? 가계부에 다 있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억 8천이에요. 재혁이 장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돈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무슨 소리예요? 현우가 그러는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대.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니, 그럼. 근데 당신이 빌려준 거잖아요. 차용증은요? 재혁이 고개를 떨궜다. 없어. 오랜 후배니까 믿었으니까. 나는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순진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다. 차용증이 없다면 곤란한데요. 그래도 장부에는 다 기록돼 있어요. 날짜, 금액, 심지어 최 과장 이름까지. 나는 가계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넘겼다. 이게 35년치예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일방적 기록이고 상대방의 서명도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재혁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억울하다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미안해. 또 그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확률은 30% 정도예요. 30%. 너무 낮았다. 그날 저녁 억지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큰딸 수진만 왔고 민우는 장인 눈치 때문에 못 온다 했으며 예린이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엄마, 왜 부른 거야?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아빠 변호사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뭐?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엄마, 나한테 그런 돈 없어. 수진아, 제발. 아빠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 수진이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샀어. 애 학원비에 차 할부금에 나도 빠듯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가 정말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수진아. 엄마는 아빠 편만 들지만 나는 냉정하게 봐야 해. 검찰이 증거도 없이 덤비겠어?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넌 내 아빠를 믿지 않는 거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 엄마, 현실을 봐.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나갈게.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쿵.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다. 거실 장롱, 오래된 그릇들, 명절 선물로 받았던 한우 세트들, 심지어 아이들 어렸을 때 상장들까지. 사모님, 이 장롱 상태 좋네요. 150만 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중고 가구 상인이 장롱을 들고 나가는 걸 보며 나는 빈 벽을 바라봤다. 저 장롱은 남편이 수진이 태어났을 때 맞춘 거였지. 가슴이 아렸지만 참았다.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 귀금속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팔았다. 금값이 올라서 2,500만 원을 받았다. 사모님, 정말 파시는 거예요? 이거 결혼 반지잖아요. 네. 괜찮아요. 손가락이 텅 비었다. 35년간 끼고 있던 자리가 허전했다. 이게 뭐 대수야. 그렇게 모은 돈이 3,800만 원이었다. 아직 부족했다. 은행 창구에 앉았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남편분이 현재 수사 중이시라.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명의로는 안 되나요? 사모님 신용도는 괜찮으신데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집을 담보로 하면요? 집도 공동명의시라. 남편분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은행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재혁 사모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남편분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인터뷰요? 네. 취재 협조비로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순간 혹했다. 1천만 원이면 변호사비를 채울 수 있었다. 어떤 내용인데요? 남편분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은 진실이 궁금한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못하겠습니다. 사모님, 1천만 원이에요. 그냥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돈 때문에 남편을 팔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변호사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재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2022년 12월 기록에서 손이 멈췄다. 최현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회사 회식비 850만 원. 그런데 그날은 연말이었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회식을 못 갔던 날이었다. 회사 사람들끼리 회식을 했다고 했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뒤졌다. 남편이 집에서 죽을 먹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2022년 12월 30일 저녁 7시. 회식 시간이었다. 그럼 850만 원은 누가 쓴 거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넘기며 비슷한 패턴을 찾았다. 남편이 집에 있었던 날인데도 회식비로 처리된 금액들이 꽤 있었다. 최 과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어. 손끝이 차가워졌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나는 장부를 재혁에게 내밀었다. 남편은 안경을 쓰고 기록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맞네. 당신 그날 집에 있었잖아요. 감기 걸려서. 그래. 현우가 나 대신 거래처 사람들 만났다고 했어. 법인카드를 왜 줬어요? 현우가 회사 격리니까. 내가 못 가면 대신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너무 착해. 의심을 안 해. 미안해. 또 그 말이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찾는 거예요. 나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이 장부로 최 과장의 횡령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발급받으러 은행에 갔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삭제됐습니다. 뭐라고요? 3일 전에 최현우 이사님이 오셔서 전산 정리를 한다고 5년치 내역을 다 지우셨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했어. 은행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최 과장이었다. 여보세요, 사모님. 은행 다녀오셨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한 일 하지 말라고.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이제 증거도 없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사장님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장부를 꽉 안았다. 아니야. 아직 이게 남았어. 재혁이 내 어깨를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평생 억울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나는 포기 못해요. 절대로. 그때 장부 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떨어졌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태수 국세청 조사관. 15년 전 세무조사 때 만났던 사람이었다. 혹시 제3화 계획의 시작. 명함 속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때 김태수 조사관은 나를 기억했다. 최재혁 사장님 부인. 맞으시죠? 2010년 세무조사 때 뵀었는데. 네,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장부를 보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렇게 꼼꼼한 기록은 처음 봤거든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조사관님, 제가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남편의 상황을 설명했다. 횡령 혐의, 최 과장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삭제된 법인카드 내역까지.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제가 지금은 국세청에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민간 회계법인으로 옮겼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도와주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사모님. 네. 그 장부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날 나는 재혁과 함께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았다. 20층 회계법인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김태수 조사관은 15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이런 일로 다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조사관님. 아니, 이제 회계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다. 나는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태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다.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기록하셨군요. 네.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는 돋보기를 꺼내 장부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김태수가 2019년 기록을 가리켰다. 최현우 이사가 가져간 돈이 여기 있고. 그런데 회사로 돌아온 금액이 이상하네요. 어떻게요? 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돌려준 건 1,500만 원. 나머지는 남편이 그러는데 나중에 준다고 했대요. 나중에? 김태수가 재혁을 쳐다봤다. 사장님, 그 나중이 언제였습니까? 재혁이 머뭇거렸다. 그게 정확히는 기억 안 나시죠?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너무 관대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차용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차용증도 없고 반환 기일도 없고 이자도 없다. 법적으로는 최 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걸로 최 과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모님의 일방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또 그 말이었다. 변호사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법원에서 이걸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태수가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제가 회계법인에 있다 보니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복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은행 전산에서 삭제해도 카드사 본사에는 백업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국세청에 제출한 부가세 신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지워요. 그날부터 나는 김태수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가계부의 모든 기록을 엑셀로 옮기고 날짜별로 분류하며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사모님, 여기 2020년 3월 12일 기록 보세요. 법인카드 사용 550만 원. 회식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날 사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나는 장부를 뒤적였다. 그날 나는 남편 출장 부산이라고 메모해 두었다. 부산 출장 갔었어요. 그럼 회식은 누가 한 거죠? 김태수가 자료를 꺼냈다.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이날 카드가 사용된 곳은 강남 룸살롱입니다. 뭐? 회사 회식을 룸살롱에서 했다고요? 아니요, 이건 회식이 아니에요. 카드 사용 시간이 밤 11시예요. 그리고 인원은 2명. 김태수가 화면을 확대했다. 최현우 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람이 회사 돈으로 이런 짓을. 더 있어요. 김태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7월, 8월. 매달 비슷한 패턴으로 고급 음식점, 골프장,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했어요. 전부 사장님이 부재 중일 때.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의심 거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총 금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하면서 나는 최 과장의 패턴을 발견했다. 회계사님, 여기 좀 보세요. 네. 최 과장이 카드를 쓰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달력에 표시를 했다. 매달 25일 전후였다. 월급날이네요. 네, 그리고 보세요. 25일에는 항상 고액 결제가 있어요. 김태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월급을 받자마자 회사 카드로 사치를 부린 거군요. 게다가 나는 또 다른 패턴을 가리켰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그날마다 의심 거래가 있고요. 사장님 눈을 피해서 쓴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이 패턴 분석이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증거니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역을 속일 계획이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기록을 계속했다. 지금은 감정 조절해야 해. 증거가 먼저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남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더 수척해졌다. 회계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정말? 네. 최 과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어요. 재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고마워. 내가 너무 무능해서. 그만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잘못은 배신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여보.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자책하지 마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그래, 이 사람을 포기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날 밤 예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예린아? 엄마 미안해. 나. 엄마 전화 일부러 안 받았어.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야. 나 너무 비겁했어. 아빠가 힘들 때 도망쳤잖아. 예린이가 흐느꼈다. 학교에서 다들 내 욕하는 거 들었어. 교수님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한테 화풀이했어. 예린아. 근데 오늘 친구가 그러더라. 가족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집에 갈게. 아빠 좀 보고 싶어. 그래, 우리 딸.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재혁이 등을 토닥였다. 여보, 울지 마. 기뻐서 그래요. 우리 막내가 돌아온대요. 다음 날 김태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세청 자료를 떼어봤는데요. 네. 최현우 이사 개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부동산이요? 네. 2020년 강남 오피스텔, 2021년 제주도 땅, 2022년 분당 아파트. 총 매입가 12억입니다. 숨이 멎었다. 12억이요? 네. 그런데 최 이사 연봉이 연 8천만 원이에요. 12억을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김 회계사님, 이거 결정적 증거 되나요? 됩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 못하면 횡령이 거의 확실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과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사모님, 나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친절하게 경고했잖아요. 괜한 일 하지 말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왜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셨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사모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러다간 사장님만 더 위험해져요. 지금이라도 손 떼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싫은데요. 뭐라고요? 당신이 무서워서 포기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최 과장과 마주 섰다. 최 과장님, 아니. 최현우 씨. 당신이 훔친 돈 전부 기록돼 있어요. 이 장부에. 나는 가계부를 들어 올렸다. 최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사라졌다. 재혁이 내 뒤로 다가왔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제 정면 승부야.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최현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회사 직원 일동. 제사와 변수의 등장.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 봉투를 내밀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최 이사의 비자금 계좌예요. 이걸로 그 사람 끝낼 수 있어요. 잠깐, 당신은 누구?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봉투를 여니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 그날 아침 나는 김태수에게 봉투를 전달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젯밤 주차장에서 누군가 줬어요. 얼굴은 못 봤고요. 김태수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 계좌네요. 페이퍼 컴퍼니요? 유령 회사요.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탈세나 자금 세탁할 때 주로 쓰죠. 김태수가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부품 구매비,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그게 이상한 건가요? 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죠. 김태수가 노트북을 켰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했다. 역시 이 회사는 주소지도 허위고 대표자도 차명이에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최 과장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네. 총 금액이 얼마예요? 김태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3년간 6억 2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6억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김태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서류의 출처가 불분명해요. 익명 제보라는 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쓸모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단서로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서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준 걸까? 나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다. 30년 만에 처음 가보는 남편의 일터였다.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대성 금속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사모님 웬일이세요? 경비실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님 좀 뵈러 왔어요. 아,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 회의 중이십니다. 그럼 좀 기다릴게요. 나는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다. 저기, 실례지만 젊은 여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혹시 사모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경리부 김수현이에요. 어제 문자 드린. 아, 이 사람이. 나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어제 봉투 준 것도 당신이에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고마워요. 근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수연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최 이사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은 모르시지만 최 이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인사, 회계, 영업까지 다 손을 댔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조사하려 했는데 최 이사가 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구나. 네. 2년 동안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나서면 저만 위험해질 것 같아서. 나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최 이사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위험한데요? 수연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다. 작년에 내부 고발하려던 직원이 있었어요. 생산부 박 대리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다리가 부러졌고 결국 회사 그만뒀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최 과장 짓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박 대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고 직전에 최 이사한테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재혁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여보? 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왜 그래요? 오늘 회사 갔더니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다들 최현우 눈치만 보고. 재혁이 소주를 들이켰다.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나를 범죄자 취급해. 여보. 그리고 알았어. 현우가 회사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재혁이 서류를 내밀었다. 회사 장부였다. 이거 봐. 올해 적자가 2억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였는데. 왜 적자가 된 거예요? 외주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었어. 현우가 처리한 거래들인데. 다 페이퍼 컴퍼니야. 남편이 벽을 쳤다. 내가 믿고 맡긴 회사를 이렇게 망쳐놨어. 나는 남편을 안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가 바로잡으면 돼요. 어떻게? 이미 늦었는데. 안 늦었어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걸로 최 과장을 끝낼 수 있어요. 재혁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도. 그만해요.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요. 그냥 착한 거예요. 나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 우리가 악해질 차례예요. 다음 날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점심 같이 하시죠.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사장님 위해서라도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뭘 꾸미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우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최 과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무슨 얘기 하려고요? 최 과장이 메뉴판을 넘겼다. 일단 주문부터 하시죠. 제가 살게요. 됐어요. 빨리 용 것만 말해요. 최 과장의 미소가 굳었다. 사모님, 왜 그렇게 날 선 거예요? 저도 사장님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회사 돈 6억을 빼돌린 사람이? 최 과장의 표정이 변했다. 그 얘긴 누가 하던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법인카드 부정 사용. 다 있어요. 최 과장이 서류를 보더니 웃었다.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근데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 같으세요?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최 과장이 속삭였다.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뒀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가 있어요. 10억쯤 되죠. 심장이 멎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데 명의는 사장님이에요. 인감도 있고 서명도 있어요. 어떻게? 위조했죠. 사장님 서명 따라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최 과장이 뒤로 기댔다. 그러니까 사모님 저를 건드리면 사장님만 더 위험해져요. 횡령 금액이 1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남편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최 과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사장님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뭐라고요? 15년 동안 일했어요.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뛰었죠. 그런데 월급은 똑같고 승진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최 과장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사장님은 착하죠. 직원들한테 잘해주죠. 근데 그게 다예요. 제대로 된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친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제 몫을. 나는 어이가 없었다. 당신, 정말 염치 없네요. 염치? 그런 게 돈 벌어줍니까? 최 과장이 일어섰다. 사모님, 제 제안은 이거예요.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저도 사장님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요. 만약 거절하면 사장님은 10억 횡령범이 되는 거죠. 증거도 완벽하게 있고요. 최 과장이 지갑을 꺼내 카드를 테이블에 놓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곧바로 김태수를 찾아갔다. 최 과장의 말을 전했다. 위조 계좌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감 위조도 쉽고 서명도 정교하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정말로 10억 횡령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김태수가 턱을 괴고 생각했다. 일단 그 계좌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걸려요. 최소 2주는. 일주일밖에 없는데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어떡하죠? 정말로. 사모님. 김태수가 내 손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우리한테도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요? 최현우가 위조 계좌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조는 위조예요. 전문가가 보면 금방 티가 나죠. 김태수가 미소 지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15년간 국세청에서 한 일이 뭡니까? 위조 서류 감별은 제 특기입니다. 조금 안심이 됐다.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그날 밤 또 문자가 왔다. 사모님, 최 이사가 내일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예정입니다. 수현. 나는 즉시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회계사님, 최 과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대요. 언제요? 내일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막아요? 김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은행에 거래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요? 밤 10시인데. 법원 당직 판사한테 긴급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사모님은 사장님 인감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새벽 2시 우리는 법원 앞에 도착했다. 당직 판사는 50대 남자로 피곤한 얼굴이었다. 이 시간에 긴급 가처분이라니. 판사님, 내일 아침이면 증거가 다 사라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장부를 펼쳤다. 이게 35년간 제가 기록한 장부예요. 여기 최현우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린 모든 기록이 있어요. 판사가 장부를 넘겨보더니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 대단한데요. 제발 가처분 결정 내려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판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도장을 찍었다. 허가합니다. 대성금속 관련 모든 계좌 거래 정지. 감사합니다. 새벽 3시 우리는 법원을 나섰다. 해냈어요, 사모님. 김태수가 웃었다. 이제 최현우는 꼼짝 못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요? 최 이사가 사장님 집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대요.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빨리 피하세요. 그 사람 화나면 뭘 할지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재혁을 쳐다봤다. 여보, 집으로 빨리 가요. 예린이가 혼자 있어요. 재호와 모든 것이 흔들린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다. 현관문은 멀쩡했고 집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예린이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여보, 아무 일도 없었어.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수연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 일단 예린이 깨우지 말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집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행이다. 최 이사가 사장님 댁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런데 안 왔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혹시 최 이사가 다른 걸 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것이요? 최 이사는 복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아침 재혁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다. 추가 조사를 한대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추가 조사요? 비자금 계좌 관련해서래. 10억짜리. 시작됐구나. 최 과장이 움직인 거였다. 위조 계좌를 검찰에 제보한 것이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괜찮아요. 우리한테 김 회계사님이 있잖아요. 나는 즉시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회계사님, 최 과장이 위조 계좌를 검찰에 넘긴 것 같아요. 예상했던 수입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다. 검찰이 위조 계좌를 믿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증거로 맞서야 해. 검찰청 조사실은 냉기가 감돌았다. 담당 검사는 40대 여성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최재혁 씨, 이 계좌가 본인 명의인 거 아시죠?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가가은행 계좌였고 잔액은 10억 3천만 원이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명의는 당신이에요. 인감증명서도 있고 서명도 있고. 위조입니다.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재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2020년 3월 개설. 그 후로 매달 3천만 원씩 입금됐네요. 어디서 나온 돈이죠? 저는 몰라요. 정말로. 최재혁 씨, 거짓말하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김태수가 나섰다. 검사님, 잠깐만요. 이 서류 제가 감정해도 될까요? 당신은 누구시죠? 회계사 김태수입니다. 사장님의 회계 고문이고요. 검사가 서류를 건넸다. 김태수는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살펴봤다. 이거 위조 맞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첫째, 인감날인 각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진짜 인감은 손으로 찍기 때문에 매번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이건 완벽하게 똑같아요. 컴퓨터로 복사한 거죠. 김태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둘째, 서명의 필압. 사장님은 볼펜을 쓰시는데 이 서명은 만년필 필압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따라 쓴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셋째, 개설 날짜를 보세요. 2020년 3월 15일. 이날 사장님은 부산 출장 중이었어요. 나는 얼른 가계부를 꺼냈다. 여기 기록돼 있어요. 3월 15일 남편은 부산 거래처에 있었어요. 검사가 가계부를 받아들었다. 이게 정말 당일 기록인가요? 네.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검사가 가계부를 넘기며 눈빛이 달라졌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위조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검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최재혁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류에는 회사법인 계좌 내역이 있었다. 이 계좌에서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게 전부 당신 개인 계좌로 갔습니다. 뭐라고요? 재혁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가 회사 운영비로 쓴 거예요. 운영비? 용도가 뭔데요? 직원 상여금, 거래처 접대비, 시설 보수비. 영수증 있어요? 그게. 재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없습니다. 그죠? 검사가 팔짱을 꼈다. 최재혁 씨, 영수증 없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내면 그게 횡령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표예요. 회사 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법인 자산이에요. 개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태수가 서류를 받아봤다. 검사님, 이 거래 내역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사장님 계좌로 들어간 돈이 대부분 일주일 내에 다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이. 김태수가 손가락으로 짚었다. 회사 협력업체로 갔습니다. 부품 구매, 원자재 구입 명목으로요. 그게 왜 이상한데요? 정상적 거래라면 법인 계좌에서 바로 가야죠. 왜 굳이 사장님 개인 계좌를 거쳐갔겠어요? 검사도 뭔가 눈치챈 듯 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진정해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을 쭉 훑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때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2022년 7월. 최현우 법인카드 사용 불가 제역 개인카드로 대신 결제 850만 원.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현우 말로는 법인카드 한도 초과 다음 달 회사에서 정산 예정. 아, 머리가 번쩍 들었다. 이거야. 뭐가요? 최 과장이 법인카드 한도를 다 써버려서 급한 거래를 당신 개인카드로 결제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비슷한 기록들을 찾아냈다. 이게 검찰이 말한 의심 거래예요. 당신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낸 게 아니라 회사 비용을 당신 돈으로 먼저 쓴 거였어요. 김태수가 박수를 쳤다. 사모님 천재세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데요. 가계부가 영수증이에요. 날짜, 금액, 용도가 다 기록돼 있고 무엇보다 35년간 신뢰성이 증명된 기록이잖아요. 김태수가 검사실 문을 두드렸다. 검사님, 증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다. 가계부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법적 증거가 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거래처에 확인해 봐야죠. 실제로 그날 거래가 있었는지. 우리는 즉시 거래처에 연락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기록에는 없는데요. 2022년 7월 거래 말이에요. 850만 원짜리. 아, 그거요? 그거 취소됐어요. 뭐라고요? 최현우 이사님이 나중에 연락해서 거래 취소하고 환불해줬어요. 전화를 끊었다.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였다. 전부 취소됐대요. 재혁이 주저앉았다. 이제 끝이야.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최 과장이 미리 다 막아놨어. 김태수도 어두운 얼굴이었다. 치밀하네요.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검사가 나왔다. 최재혁 씨 거래처 확인 결과 거래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횡령 혐의가 유력합니다.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검사님, 나는 검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 남편은 억울해요. 35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검사님 이 장부 좀 봐주세요. 하루하루 정성껏 기록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아 보여요? 검사가 나를 일으켰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해요. 증거. 증거. 나는 가계부를 꼭 안았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야. 검찰청을 나와 차에 탔다. 모두 침묵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끝인가? 나는 가계부를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35년의 기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름. 박민수. 박민수가 누구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여보, 박민수 아세요? 박민수? 우리 회사 생산부 대리. 아, 작년에 그만둔. 그 사람. 수연이가 말했던 그 사람. 내부 고발하려다가 교통사고 당한. 여보, 그 사람 연락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나는 주소를 들고 박민수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빌라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목발을 짚은 30대 남자가 나왔다. 얼굴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누구세요? 박민수 대리님이시죠? 저는 최재혁 사장 부인입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왜 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최현우 이사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민수가 문을 닫으려 했다. 대리님, 나는 문을 막았다. 제발요. 제 남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대리님도 당한 거 알아요. 전 괜찮습니다. 가주세요. 최현우가 대리님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통사고 우연이 아니었죠?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대리님, 이대로 넘어가시려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모님,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최 이사가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아내와 딸을 해치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는 박민수의 손을 잡았다. 대리님, 이제 그만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35년치 기록이요. 대리님의 증언만 있으면 완벽해집니다. 박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이거 제가 몰래 복사해둔 회사 회계 장부예요. 최 이사가 조작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서류를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장부 첫 페이지에 적힌 계좌번호. 그건 남편 명의의 10억짜리 비자금 계좌였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입금자가 전부 최현우였다. 이게 무슨...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최 이사가 사장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계좌예요. 그리고 횡령한 돈을 전부 거기에 넣었죠. 그럼 최 사장은 결백합니다. 전부 최 이사 혼자 한 짓이에요.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드디어 찾았어. 그때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급브레이크 소리. 박민수가 창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이사예요. 제육화 절망의 밤. 사모님, 그 서류 내려놓으세요. 최 과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천천히 내려놓으시라고요. 그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최 이사님 진정하세요. 박민수가 나와 최 과장 사이에 섰다. 목발을 짚은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비켜, 박대리. 이건 너랑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경찰 부를 거야? 최 과장이 비웃었다. 너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었어? 다리 하나 더 부러뜨리고 싶어? 박민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버텼다. 예전에 저는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 용감하네. 그럼 내 딸은 어떻고? 뭐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지? 예쁘던데. 학교 앞 놀이터에서 매일 놀더라. 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우리 딸까지. 비키지 않으면 다음은 내 딸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내가 앞으로 나섰다. 최현우 씨, 당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죠.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늦었어요. 이 서류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다른 곳에 있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최 과장의 움직임을 멈춰야 했다. 최 과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거짓말 마세요. 박 대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112를 누르려는 순간 최 과장이 파이프를 휘둘렀다. 안 돼.
박민수가 나를 밀쳤다. 파이프가 박민수의 팔을 강타했다. 으악! 박민수가 쓰러졌다. 팔에서 피가 흘렀다. 박대리, 괜찮아요. 박대리가 이를 악물며 일어났다. 최 과장이 다시 파이프를 들었다. 그때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최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신고했어? 창문 밖을 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제가 신고했어요. 소리 지르길래 경찰 2명이 계단을 올라왔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 과장이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대화 중이었어요. 경찰이 박대리의 팔을 봤다. 대화 중에 사람을 때렸어요? 실수였어요. 제가 실수로. 실수가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다. 이 사람이 증거를 빼앗으려고 폭행했어요. 체포해 주세요. 경찰이 최 과장의 팔을 잡았다. 최현우 씨 폭행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서에서 조사받으시죠. 최 과장이 끌려가며 나를 노려봤다. 사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박대리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타박상과 열상이었다. 2주 정도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박대리? 네,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그때 마침 남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여보, 박대리, 괜찮아?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경찰이 빨리 와서 막아줬어요. 박대리도 무사하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나도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을 꼭 지켜야 해. 병원을 나와 김태수를 만났다. 박민수가 준 서류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사모님, 이거 대단한 거예요. 김태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최현우의 모든 횡령 기록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거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그리고 10억 계좌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김태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려면 박민수 씨가 증인으로 나서야 해요. 그럼 나서면 되잖아요. 사모님, 최현우가 가만히 있을까요? 박 씨 가족을 또 위협할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떡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해요. 검찰에 요청하면 가족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은. 한 달이요? 네. 그동안 박 씨 가족은 안전하지 않아요. 최 과장이 그 틈을 노릴 거야. 집에 돌아오니 예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예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구했어. 뭐? 갑자기 왜? 변호사비 도와드리려고. 편의점이지만 월 100만 원은 벌 수 있대.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예린아. 그리고 학교 휴학하려고. 1년만. 아빠 재판 끝날 때까지만. 안 돼. 나는 딸을 꼭 안았다. 넌 공부해야 해. 아빠도 그걸 원하셔. 하지만 엄마 혼자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넌 학교 다녀. 알았지? 예린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처음에 아빠 의심해서. 괜찮아. 다들 흔들렸어. 그게 당연한 거야. 나 진짜 나쁜 딸이지? 아니야.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용감한 딸이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다음 날 우리는 박민수의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최현우가 3년간 횡령한 모든 기록입니다. 금액이 총 12억이네요. 검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10년 이상 실형입니다. 그럼 남편은요? 최재혁 씨는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명백히 피해자니까요. 드디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검사는 다른 말을 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최현우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뭐라고요? 어제 체포됐지만 폭행 혐의만으로는 구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가 명함을 건넸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일일이 신고 바로 연결되게 해두시고요. 최 과장이 풀려났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있었다. 설마. 심장이 빨리 뛰었다. 차에서 사람이 내렸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밖에 누가 있어요? 뭐? 남편이 창문을 봤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다시 한번. 띵동. 나는 112를 눌렀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를 말하는 사이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방에 들어가 있어. 빨리. 그때 초인종이 멈췄다. 집 앞이 조용해졌다. 창문을 보니 차가 사라지고 없었다. 도망갔어?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CCTV 있으세요? 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범인 특정이 어렵겠네요. 하지만 신고는 접수됐으니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났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디로요? 모텔이라도. 일단 피하자.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가계부를 꺼냈다. 이 장부가 있는 한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모님. 최 과장의 목소리였다. 왜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 박민수 서류 돌려주세요. 그럼 저도 물러날게요. 거절해요. 사모님, 가족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는 잃을 게 없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도 잃을 게 있어요. 자유요. 하하. 자유. 돈이 있으면 자유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검찰이 당신을 잡을 거예요. 그 전에 사모님 가족이 먼저겠죠.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 나를 안았다.
여보, 괜찮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울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35년의 기록. 하루하루 적어온 우리 가족의 역사. 이걸로 여기까지 왔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빈 페이지였다. 나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2024년 10월 30일. 밤새 잠을 못 잤다. 최현우가 우리를 협박했다. 무섭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다. 내일 검찰에 최현우를 정식 고소한다. 볼펜을 내려놓고 나는 해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침 8시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린이의 학생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사모님의 딸 예쁘네요. 오늘 저녁 6시 한강 잠수교 아래로 혼자 오세요. 장부 가지고 안 오시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손이 떨려서 쪽지를 떨어뜨렸다. 예린아. 나는 딸의 방으로 뛰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 위에는 예린이의 핸드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예린아. 재혁이 뛰어왔다. 왜 그래? 예린이가 없어졌어요. 나는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딸을. 쪽지를 본 남편이 경찰에 전화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장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을 구할 것인가? 제7화 진실의 심판. 경찰은 예린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6시에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혼자요? 네. 강요당한 흔적은 없고요. 형사가 쪽지를 봤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딸이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잠복해서 범인을 잡을게요. 재혁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경찰 말이 맞아. 우리가 조심해야 해.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다. 혼자 가야 해. 경찰이 가면 예린이가 위험해. 오후 2시 김태수가 급히 사무실로 불렀다. 사모님,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장부를 복사하는 거예요. 전부 스캔해서 PDF로 만들면 설령 원본을 빼앗겨도 증거는 남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6시 전에 끝나요.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35년치 12,000페이지가 넘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회사 직원들 총동원하겠습니다. 사모님, 이게 최선이에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좋아요. 하세요. 회계법인 직원 10명이 달려들어 장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기록한 나의 35년이 디지털로 옮겨졌다. 사모님, 여기 1995년 기록인데 글씨가 번져서 안 보여요. 아, 그때 예린이 낳고 산후조리 할 때라 손이 떨렸어요. 제가 다시 적을게요. 나는 볼펜으로 흐릿한 글씨를 덧그렸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오후 5시 스캔이 끝났다. 사모님,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USB에도 저장했고요. 김태수가 USB 3개를 건넸다. 하나는 사모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제가, 하나는 검찰에 맡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김태수가 내 손을 잡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따님도 중요하지만 사모님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알아요.
나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다. 나도 같이 가. 안 돼요. 혼자 오래요. 하지만, 여보, 제발. 나는 남편의 뺨에 손을 댔다. 당신이 가면 최 과장이 예린이를 해칠 거예요. 나 혼자 가야 해요. 여보. 괜찮아요. 나 돌아올게요. 예린이랑 같이. 나는 남편을 안아주었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사랑해. 오후 5시 30분 나는 택시를 타고 잠수교로 향했다. 핸드폰에는 경찰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35년 전 남편이랑 여기서 데이트했었지.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던 그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택시가 잠수교 아래에 멈췄다. 손님, 여기 위험한데요? 밤에 혼자. 괜찮아요. 나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다. 다리 아래는 어두웠다. 사람이 없었다. 최현우 씨. 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왔어요. 예린이 어디 있어요?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최 과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 예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예린아. 나는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최 과장이 칼을 들었다. 거기 서세요. 장부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이제 딸 놓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나는 가계부를 들어 올렸다. 표지가 달아해진 낡은 수첩. 최 과장이 다가왔다. 장부를 확인하더니 웃었다. 정말 35년 치네요. 대단해요, 사모님. 이제 됐죠? 예린이 풀어줘요. 잠깐만요. 최 과장이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더니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2019년 7월. 그가 처음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다. 이거 찢어야겠네요. 뭐? 최 과장이 페이지를 찢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하지 마. 왜요? 제 흔적을 지우는 건데. 그가 계속 페이지들을 찢어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나의 35년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만해요. 됐어요. 이제 증거 없어요. 최 과장이 장부를 바닥에 던졌다. 찢어진 페이지들이 사방에 널렸다. 이제 예린이 놓아요. 사모님. 최 과장이 칼을 예린이의 목에 댔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박민수 서류요. 그것도 가져오세요. 지금은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USB에 있죠? 어떻게 알았지? 가방 뒤져도 될까요? 최 과장이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가방 내놔요. 싫어요. 그럼 따님이. 그때였다.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경찰이었다. 최현우, 넌 체포됐다. 최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모님, 경찰을 불렀어요?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여보. 여보? 왜 여기? 미안해. 못 참겠더라. 경찰이랑 같이 왔어. 최 과장이 예린이를 끌어안고 칼을 목에 댔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죽여. 진정해, 최현우.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어. 형사가 총을 겨눴다. 칼 내려놔. 싫어. 최 과장의 손이 떨렸다. 예린이의 목에서 피가 흘렀다. 예린아.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 엄마 안 돼. 재혁이 나를 잡았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내 딸이야. 내가 구해야 해. 나는 최 과장 앞에 섰다. 저를 가져요. 뭐? 예린이 대신 저를 인질로 잡아요. 그게 더 가치 있잖아요. 사모님, 내가 있으면 당신 도망갈 수 있어요. 경찰도 함부로 못해요. 최 과장이 망설였다. 제 장부도 있어요. USB도 있고요.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린이는 보내줘요. 진짜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박민수 서류 전부 들어있어요. 최 과장의 눈이 빛났다. 그걸 주면 예린이를 보내줘요. 최 과장이 칼을 내렸다. 예린이의 묶인 손을 풀었다. 엄마. 빨리 가. 아빠한테 가. 예린이가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재혁이 딸을 안았다. 최 과장이 나를 잡았다. 칼이 내 목에 닿았다. 차가웠다. USB 줘요. 여기. 나는 USB를 건넸다. 최 과장이 USB를 확인했다. 그 순간 나는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돌렸다. 고등학교 때 배운 유도 기술이 몸에 남아 있었다. 으악! 최 과장이 비틀거렸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경찰들이 달려들었다. 최 과장을 제압했다. 나 돈 있어. 변호사 불러. 최 과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최 과장이 나를 쳐다봤다. 사모님, 그 USB 가짜죠? 나는 웃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빈 USB였어? 아니요. 들어있어요. 제 가계부 사진이요. 35년치 전부. 최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서류는요? 진작 검찰에 제출했어요. 오늘 오전에. 뭐? 그리고 이것도.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어요. 협박, 인질, 증거인멸 시도까지. 최 과장이 무너졌다.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나는 찢어진 가계부 조각들을 주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35년간 밤을 새워 기록한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그걸 짓밟았어요. 우리 가족을 짓밟았어요. 사모님,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게임은. 경찰이 최 과장을 차에 태웠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다. 예린이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도 우리를 안았다. 세 식구가 한강 다리 아래서 울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긴 거예요. 형사가 다가왔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유도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까먹었는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녹음기도 준비하시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김태수 회계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는 핸드폰으로 김태수에게 전화했다. 회계사님 성공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제가 검찰에 서류 제출한 게 도움이 됐나 보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검찰은 최현우를 정식 기소했다. 혐의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협박, 인질극, 폭행. 예상 형량은 15년이었다. 재판 전날 담당 검사가 나를 불렀다. 사모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최재혁 씨 무혐의 처분서입니다. 공식적으로 결백이 증명됐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 당일 나는 증인석에 섰다. 방청석에는 재혁, 예린이, 수진이, 민우까지 모두 왔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이 가계부가 진짜 35년간 기록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가계부를 쓰다듬었다. 이게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돈 한 푼, 쌀 한 톨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힘들어했는지. 계속하세요. 이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에요. 이건 증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 남편이 결백하다는 증거. 나는 최 과장을 쳐다봤다.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는 증거예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최현우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쿵. 판결 망치 소리가 울렸다. 최 과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재혁을 안았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응. 이겼어. 법정을 나오며 한 기자가 다가왔다. 사모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만이라도. 나는 멈춰 섰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네. 이건 기록의 힘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최현우의 형 최현철이었다. 편지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모님, 동생이 저지른 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동생이 훔친 12억 중 5억이 아직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돈을 찾으세요. 조심하세요.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5억이 숨겨져 있다고. 제8화 고요한 존엄의 회복.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아침 6시 나는 늘 그랬듯 눈을 떴다. 재혁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다. 예린이는 방에서 아직 자고 있을 것이고 수진이는 어제 내려와서 2층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다. 고등어를 구웠다.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됐어요. 응. 재혁이 일어나 거실로 왔다. 오늘 회사 가요? 응. 오랜만에 직원들 얼굴 좀 봐야지. 힘들지 않겠어요? 괜찮아. 이제 떳떳하니까. 재혁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재혁이 회사에 출근한 날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사장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수연 씨. 내가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박민수도 목발을 짚고 나왔다. 사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박대리. 내가 가족을 지키려 한 거 이해해. 오히려 끝까지 증거를 지켜줘서 고마워. 재혁이 직원들을 둘러봤다.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회사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직원들이 환호했다. 나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 사람 다시 살아났네. 집에 돌아와 나는 찢어진 가계부를 펼쳤다. 한강에서 흩어진 페이지들을 모두 주워왔었다. 물에 젖고 찢어진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다. 엄마, 이거 붙일 수 있어? 예린이가 옆에 앉았다. 글쎄, 해봐야지.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도 내려왔다. 엄마, 나도. 세 모녀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찢어진 페이지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여기 1998년 페이지. 이건 2005년. 엄마, 여기 수진 언니 대학 입학금 적혀 있네. 650만 원. 수진이가 페이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재판 때 아빠 의심했잖아. 괜찮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넌 현실적인 거였어. 그게 내 방식이고. 하지만 수진아, 내가 끝에는 돌아와 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가 내 어깨에 기댔다. 엄마, 나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 너도 이미 강해.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야. 예린이가 끼어들었다. 근데 엄마 5억은 진짜 안 찾아? 안 찾아. 왜? 우리 거잖아. 우리 거 아니야. 나는 페이지를 붙이며 말했다. 그 돈은 최현우가 훔친 거야. 돌려줘야 할 돈이지 우리가 가질 돈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 회사 돈인데. 맞아. 그래서 검찰이 찾아서 피해 보상에 쓸 거야. 나는 장부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어. 뭘요? 진실. 그리고 나는 딸들을 쳐다봤다. 너희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사모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해요. 죄송합니다. 사양할게요. 출연료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5천만 원이면 회사 빚을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제 이야기는 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여보, 5천만 원이었다고. 왜 거절했어? 우리 이야기를 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돈이. 여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진실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한 출판사에서는 다른 제안을 했다. 사모님, 책을 내시는 게 어떨까요? 책이요? 네. 35년 가계부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인쇄는 전액 사모님께 드리고 편집도 사모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복구한 페이지들이 투명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볼게요. 나는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뉴스 봤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겼다. TV에 나오시던데요. 대단하시더라.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35년을 기록했다면서요? 저도 가계부 쓰는데 사흘도 못 가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사모님, 고등어 싸게 드릴게요. 서비스. 아이고, 고마워요. 시장을 돌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아, 장부 사모님.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다. 이게 내 자리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진이와 사위, 민우와 며느리, 손주들, 예린이까지.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우 아들이 가계부를 가리켰다.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보물? 돈이에요? 아니, 더 귀한 거야.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여기 봐. 1990년 1월 5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결혼한 날이야. 와, 옛날이다. 그리고 여기 1995년 3월 2일. 내 아빠가 태어난 날이야. 민우가 페이지를 보더니 놀랐다. 엄마, 이거 제 탯줄 값이에요?
응, 25만 원이었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냈지. 엄마. 그리고 여기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책가방 사느라 12만 원 들었어. 가족들이 가계부를 둘러싸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일주일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최현우였다. 나는 편지를 뜯었다. 사모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15년간 사장님 밑에서 일하며 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장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은 35년간 한 푼도 속이지 않고 기록했더군요. 저는 단 하루도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최현우. 나는 편지를 접었다. 남편이 물었다. 뭐래? 사과하고. 고맙다고. 용서할 거야? 나는 창밖을 봤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왜? 그 사람도 불쌍하더라고. 그날 밤 나는 새 가계부를 펼쳤다. 표지에는 2024년 11월 20일 새 시작이라고 적었다. 첫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 8,000원. 남편 좋아하는 김치 5,000원. 예린이 간식 3,000원.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재판 끝났다. 남편 무죄. 우리 이겼다. 하지만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였다는 게 중요하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장부를 쓰다듬었다. 35년 동안 고생했어. 장부가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에 페이지가 넘어갔다. 1년이 지났다. 남편의 회사는 다시 정상화됐다. 직원들도 늘었고 매출도 회복됐다. 수진이는 승진했고 민우는 둘째를 가졌다. 예린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을 가고 장부를 적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엄마의 장부 35년의 기록. 표지에는 낡은 가계부 사진이 실려 있었다. 엄마 책 멋있다. 예린이가 책을 넘겼다. 엄마 여기 내 이야기도 나와. 부끄러워. 그게 우리 이야기니까.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팔렸다.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저도 가계부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어요. 힘이 나요. 나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어느 가을날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1년 전 예린이를 구했던 그 다리 아래였다. 그날 참 무서웠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새로 시작한 장부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다. 장부를 쓴다. 평범한 일상을 산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평범함 속에 내 존엄이 있다는 것을. 내가 36년째, 37년째,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기록은 힘이니까. 그리고 나는 강하니까.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서로의 마음속 눈물 닦아주네. 사랑과 갈등 속에 지친 우리지만 이제는 웃으며 다시 시작해.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지난 아픔 모두 뒤로 하고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네. 때론 미움도 있었고 눈물도 흘렀지만 이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노래해. 모든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했네. 이제는 웃음만이 우리 곁에 남아. 같이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지난 아픔 모두 뒤로 하고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네.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우린 함께라면 괜찮아.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오늘고 행복은 노래해.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지난